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페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페드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 오히려 불안감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의 금리 변경과 같은 중요한 현안을 연준보다는 앞으로 SOMC에 맡겨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2의 연준을 설립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해당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우선 뉴욕 증시 특징과 함께 달러 가치 움직임도 같이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그 2007년, 2008년 개인적으로 미국에 있을 때 ABC 라디오에서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이 하루에도 3번씩 나와서 그걸 들고 미국의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한국의 그 자긍심인데요. 월스트리트전에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특집이 나왔습니다. 아마 월스트리트전에서 현대차, 기아차 특집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한국경제신문에서도 한 2주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현대차, 기아차의 특집을 했거든요. 비슷한 맥락의 월스트리트전의 기사를 아까 최부학께서 보내셨는데요. 한국의 국격이 이렇게 기업들이 어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에 이어서 굉장히 높이고 있다. 근데 정작 어제 그 기재위에 추경호 부총리를 두고 한 야당 의원이 저도 이 뜻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주지 못해드리겠습니다. 입벌구라는 얘기, 그다음에 우리 경제가 파탄됐다는 얘기, 지옥이 됐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만약에 우리 경제가 실제로 그 야당 의원대로 파탄과 지옥이 됐으면 어떨 걸까 하는 측면에 우리나라의 그 여야 의원들이 갈등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FOMC 의원들 간에도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부학 캐스터랑 홍앵커랑 그 외신의 타임라인을 선전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유독히 FOMC 멤버들의 얘기들을 좀 많이 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지난 주말부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핵심 3인방이 지난 주말에 많은 얘기를 했죠. 여기서 핵심 3인방은 1, 2, 3이 해당되는 페드 내. 그래서 1위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보다는 신용 경색을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매파적인 성에서 좀 많이 누그러졌죠. 그리고 아직 임명의 절차를 남긴 하겠습니다는 통화정책의 그 2인자 해당되는 필립 제펀슨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현 금리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매파적 기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누그러지는 기조를 얘기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서열 3위 해당되는 윌리엄스 뉴욕 총재도 현 금리 수준이 충분히 제한적이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주 들어서는 매파들의 대반격이 있죠. 그걸 좀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페드의 가장 그 매파는 블러드죠. 여기서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핵심 3인방에 대한 이런 금리 인상의 신중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고 금리를 5.75%까지 현 수준 대비하면 2차례 정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것도 빠른 기간에 올려야 된다. 빠른 기간이니까 6월달, 7월달 되겠죠. 올려야 된다 하는 입장을 해서 대반격이 됐고요. 여기에 그 아까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든가 인상이 아주 독특하다 하는 이런 그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총재죠. 최고 금리를 경우에 따라서는 6% 이상 올려야 된다 하는 쪽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월가 입장에서는 핵심 3인방 그다음에 매파 간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두고 갈등은 1라운드는 비둘기파와 매파 간에 사실 그 1라운드 전쟁에 이어서 지금 핵심 3인방과 매파 간에 2라운드가 됐다. 그러면 페드가 갈기갈기 지금 찢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SOMC를 바탕으로 해서 제2의 차제액, 제2의 페드를 설립하는 게 좋지 않느냐. 어차피 1913년 페드는 합의에 의해서 구성됐기 때문에 합의만 되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각도에서 제2의 페드를 설립하자 하는 새로운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 때도 말했는데 SOMC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사실 FOMC는 익숙한 분들이 많은데 SOMC는 또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주고 가시죠. 네, FOMC는 뭐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의사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약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SOMC는 Shadow Open Market Committee의 이니셜 약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한다면
그림자 금융, 예비 연준 다 둘 다 무난해서 국내 언론에서는 두 용어를 좀 혼용해서 많이 사고 있는데요. 섀도우가 주는, 그림자가 주는 어떤 그동안 그림자 금융의 어떤 예. 부정적 시각으로 볼 때 이 그렇죠. 그림자 연준보다는 예비 연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FOMC는 1년에 8차례 걸쳐서 열리죠. 근데 이 SMC는 1년에 3월과 9월 달에 2차례 걸쳐서 열린다. 왜냐하면 미국의 피스칼리오 회계연도가 매년 10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중요한 반기적은 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은행위기라든가 이럴 때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건 언제 설립했느냐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예. 1913년에 페드가 설립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자연스럽게 FOMC도 그때 해동됐죠. 근데 요거는 달러 인덱스가 만들어졌던 1973년 미국이 통화 정책에서 많이 균열을 보였던 것이 1972년 닉슨의 금태한 정지 이후에 달러 값과 그다음에 금값 간의 태안성이 보장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근간이 흔들렸다 하는 예.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만들어진 거고 다른 한편에서는 SMC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때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유명한 칼 브루노, 그다음에 앨런 멀처 같은 이분들이 됐는데요. 워낙 유명하셨죠. 예. 근데 초반부터 FOMC를 기포선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상황식을 보면 1973년 뭐가 있었습니까? 얼시역이죠. 예. 얼시역이 발생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FOMC에서는 인플레 문제를 얼시역과 같은 공급 측 요인에서 됐다. 근데 SMC는 그게 아니고 1972년 금태환과의 정지가 폐기된 상태에서 너무 FOMC가 통화 공급을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 통화 공급에서 인플레 요인이라면 통화를 좀 줄여야 된다 하는 예. 입장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는 1차 얼시역에서는 공급 측 요인이 세계 인플레를 증대시켰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FOMC와 SOMC가 초반부터 SOMC의 견해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위에 보면 오픈 마켓 커미티 FOMC와 섀도우 오픈 마켓 커미티 간의 기랑 세력이 되면서 미국이 그 페드가 세계 중앙은행 그다음에 페드 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월가를 보면은 FOMC보다 오히려 SOMC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왜 제2의 페드를 설립하자 SMC가 부각되느냐 하는 것은 잘 아시겠죠. 예. 그런 각도에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페드가 또 파월이 잇따른 진단 실수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누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성과제 인플레 진단에 실패했죠. 그리고 파월은 완전 고용이 2에서 3년 후다. 근데 지금 완전 고용 달성하고 있죠. 뭐 1년 더서부터 달성하고 있죠. 4월 달 최종적인 수치인데 실업률이 3.6%. 그다음에 5월 달 같은 경우 이것이 더 떨어져서 3.4%.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죠. 예. 페드가 실험하는 완전 고용 수준은 3.5에서 3.7%인데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죠. 그리고 경기 진단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집권당 의원들이 앨런을 교체하자, 파월을 교체하자 예.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상대적으로 SMC가 부각되는 것은 사실 뭐냐, 이 멤버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시겠습니다는 SMC 멤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되는데요. 이건 인기적인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해서 가장 그 뜻이 가장 중요한데요. 페드 인사들은 이제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대통령이 이렇게 최종 개각합니다는 요거는 자신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예.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멤버들 보면 더블이 아마 뉴욕 전 뉴욕 연준 총재죠. 뉴욕 연준 총재의 권력 사업일인데요. 그동안 더블이 연준 총재가 페드 설립 이후에 가장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퍼거슨 교수. 이분은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예. 이런 멤버들의 화려한 멤버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페드가 못하면 못할수록 SMC가 부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연준의 신뢰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플레이션 논쟁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이 SOMC의 인플레 진단이 사실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화제가 됐었죠. 그때 당시에도 아마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잠시 상기시켜서 최근과 같은 상황을 같이 해서 시청자분이랑 같이 그때 당시에 SMC의 견해가 받아들였다면
지난 1년 동안 금리를 500bp, 5%포인트를 이렇게 빨리 올리겠느냐, 그래서 경기에 부담이 되겠느냐 하는 이 측면을 사실 2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지금의 인플레 쇼크, 그다음에 인플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시겠습니다는 2021년 4월 수치가 5월 10일 전후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2021년 5월에서 인플레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어때? 4월 수치가 3월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오다 보니까 예. 이 대목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이 인플레는 일시적 현상이다. 그리고 인플레가 사실 2020년 3월 달에 통화 공급과는 무제한 통화권 무관하다. 예. 만약에 만약에 인플레가 무제한 통화 공급과 같다면 결국은 테이퍼링을 추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2020년 3월 코로나에 대비해서 무제한 통화 공급에 무관하다면 자, 앞으로 뭐냐? 앞으로 인플레 일시적 상이고 무제한 통화 공급과 무관하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로금리 내지는 무제한 통화 공급의 원칙을 지속할 듯 이런 것이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예. 그게 이제 세 가지 인플레 쇼크와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반해서 SMC 멤버들은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을까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파월과 연준의 시각은 너무 편협적인 시각이다. 그리고 1980년대 볼커 모멘텀을 너무 의식하고 볼커의 실험을 너무 의식한 발언이다 하는 쪽에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플레가 일시적 현상이다 하는데요. 사실 인플레는 공급망 차질에 의한 요인이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다.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인플레 요인도 통화 공급과 공급망 차질과 함께 무제한 통화 공급도 원인이 있다. 그래서 총공급과 총수요인이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총공급 요인은 사실은 코로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무제한 통화 공급에 의해서 인플레 요인이라면 자, 선제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빨리 테이퍼링을 추진하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는 어땠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SMC 권해는 페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21년 4월부터 인플레가 불거져서 결과적으로 2022년 6월 달에 미국의 CPI가 9.1%까지 있을 수 없는 9.1%까지 페드가 키웠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인플레 타겟팅에서 3배 이상 벗어나기 시작한 거의 4배에 근접한 시점에 작년 3월부터 결과적으로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해 6월 달에 9.1%까지 두 자리에 그거보다 보니까 화들짝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번 회의 때마다 결과적으로 0.25% 베이비 스텝, 5월 달에는 노멀 스텝, 6월 달서부터는 자이언트 스텝 4차례 걸쳐서 이렇게 됐던 거죠. 이렇게 된 게. 그러다 보니까 자, 그동안 세계에서 보면 저물가 저금리 체에서 익숙해서 자, 금융회사조차도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재테크해라. 이게 뭐냐? 금융기관들이 사실 재테크해서 마치 이게 올바른 재테크처럼 이런 상태에서 자, 경제주체들은 빚내서 투자했던 시각이거든요. 예. 근데 단기에 500bp 정도 확 올려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경제주체들이 위치에 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의 경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 예. 만약에 그때 당시에 2021년 5월 달에 페드들이 SMC의 견해들을 받아들였다면 사실은 지금 인플레와 관련돼서 어떤 상황일까 하는 측면에 월가에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보리아 현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쉬워하는 대목이죠. 그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경기 침체 논쟁과 관련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이후부터 경기 침체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SMC 위원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죠? 네, 1분기 성장률이 사실 정규비 연율인데도 불구하고 1.1% 나왔죠.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아무리 낮게 추정하더라도 1.5, 페드는 1.75로 하는데요. 자, 1.1% 수준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페드가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 1.75로 본다면 0.65%의 디플레 갭이 발생한 사중이거든요. 그런 상태가 지금
미국의 그 경기 침체 문제가 얘기 나온 시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결국 통화 정책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되거든요. 선제적으로는 경제 전망을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또 전망이라는 것은 보고 후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미리 예측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페드의 경제 전망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 후행적이다. 또 통화 정책을 수립하려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야 되는데 너무 지표를 보고 수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예. 지표를 보고 수정한다. 그러면 통화 정책의 선제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거죠.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 나왔습니까? 월가의 경제 전망 보면 First around the FD event에서 사건이 나고 나서 그때 허들겨 그린다. 페드가. 예. 저 주도하지 못하고 지표가 나오면 그때 허들쩍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의 시차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 내년 이맘때쯤에 물가 수준을 예상해서 지금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프리엠프티브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경제정책에서 사실 선제성을 가져가는 데에서는 예측이 너무 후행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뒷분만 친다. 예. 뒷분만 치다 보니까 자, 인플레가 이미 올라간 수준을 보고 금리를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올라온 수준을 보고. 근데요,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는 높지만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나중 보면 또 경기가 침체가 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선제성을 유지할 때 못되는 부작용이거든요. 그런 쪽의 비판을 받는 거다. 결과적으로 보면 뒤늦게 인플레를 키운 상태에서 금리를 자 1년 안에 500bp 정도 올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제 주체에 대응을 못하는 거죠. 예.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자 위축되게 소비도 위축되고 투자도 위축되고 그다음에 은행 시스템에 있어서도 과거 저금리 체제에 익숙했는데 갑작스럽게 고금리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스템이 붕괴돼서 지방은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소비 위축, 투자 위축, 시스템 안 돌아가 경제 성장이 떨어져. 예. 하는 그래서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에 한번 추이를 보겠습니다. 작년 3분기에 3.2%, 그다음에 4분기에 2.6%, 그러면 올해 1분기에 1.1%. 그러면 2.6%대에 비해서 1.1%는 반토막 됐습니다. 반토막. 예. 경제랑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SMC의 내용들을 보면 작년에 6월 달에 9.1%였었죠. 예. 자, 이때 상태에서는 사실은 성장을 중시해야 된다. 경기 부양을 중시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갤러핑으로 올라가는 왜냐하면 작년 6월 달에 0.75까지 올렸죠. 예. 7월 달 0.75까지 올렸죠. 이때 좀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하고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 하지 말고 베이비 스텝이니까 노멀 스텝에서 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준화했다라면 지금의 1, 4분기 성장률이 1.1% 이렇게 거꾸러지는 이런 환경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이런 것이 월가라든가 학계에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저희가 경기 침체를 미리 진단할 때 장단기 국채금리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과 관련해서도 이 페드와 SMC 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견해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사실 경기를 진단하고 예측할 때 장단기 간의 금리 차가 역전됐느냐 아니면 정상화됐느냐 일드 커브가 좀 많이 됐습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뭐 잘 아실 겁니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낮을 때는 단저 장거가 될 때는 정상적 예일드 커브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가 낮은 역 예일드 커브가 형성됐을 때 다시 말하면 단고 장저가 발생했을 때는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 다들 뭐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대목이 예. 금융 사이드와 실물 사이드가 잘 이렇게 1대1로 됐을 때는 금융이 실물을 반영한다. 금융에 나타나는 장단기 금리 차가 실물을 잘 반영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경기 진단에 진단하고 예측하는 기법에서 잘 맞았죠. 그런데 이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게 금융 위기서부터 돈을 왕창 풀었죠. 예. 그래서 금융이 실물에 following industry 후행적이 아니라 leading industry로 바뀌었죠. 오히려 경기가 지금 침체됐다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죠. 돈을 풀면 주가 올라가, 부동산 경기 올라가, 웰스펙트 V 효과 올라가, 실물 경기 끌어올려. 이게 바뀐 거죠. 예. 파이낸스가. 이런 상태에선 돈이 왕창 풀었기 때문에 사실 금융이 실물 경제에 후행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 가지고 경기 진단과 예측하기가 상당히 흐트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 과연 그 장단기 금리 차가 기존에 봤던 대로 통화 정책을 수립할 때 경기 진단과 예측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느냐
이 대목에서 페드조차도 퀘스천을 그려서 저기 뭐냐 에스트라딜라 미시겐 이건 이제 학자들한테 연구를 통해서 이게 했는데요. 여전히 두 학자의 예측을 보면 유용하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만 뉘앙스는 다릅니다. 수준이 아니라 변화보다도 수준이 더 중요하다. 변화보다도 이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변화, 체인지보다도 레벨이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레벨이 체인지보다는 더 예측력이 높다 하는 측면이 종전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그 3개월물과 10년물을 비교했는데 2년물과 10년물을 비교된다. 이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홍행거께서 얘기할 때 정책을 반영하는 금리가 3개월이 아니라 뭐냐 결과적으로 2년물입니다. 그래서 2년물과 10년물을 비교하죠. 예.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3개월 재무상금권을 하는데요. 여기는 금융이 실물보다 많다 보니까 돈이 많거든요. 예. 그다음 3개월 금리가 작조 투기적 요인에서 됩니다. 투기적 요인에서 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 반응 없이 굉장히 투기적 요인을 하기 때문에 이걸 뺐던 거죠. 요 대목이 바뀐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SMC 입장에서는 자 지금 금융 사이드가 실물보다 3대 1 정도로 금융이 월등히 높고 금융이 실물에서 리딩 인더스트리 바뀌었기 때문에 예. 종전처럼 장단기 금리 차 가지고 통화 정책의 선제성을 위해서 경기 진단을 이거 하는 것은 유용성이 많이 떨어졌다 하는 측면에 반감을 낸다. 다른 보조 지표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다른 보조 지표를 만든 측면에서 자 지금의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시장 간에 이렇게 시장 간의 기준금리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온 FFR 금리를 좀 바꾼다든가 이런 쪽에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장단기 금리 차를 그렇게 맹신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 자연이자율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윌리엄스 뉴욕 총재가 제시한 이 자연이자율, 매파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SOMC 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죠? 네, 조동철 KD 원장이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예. 자연이자율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현학자로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바로 지난 주말이죠. 예. 뉴욕 윌리엄스의 연준 총재께서 이 자연 실업률 R스타 금리를 얘기했습니다. 다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은 조동철 원장님께 얘기했던 KD 원장이 했던 자연 실업률, 윌리엄스 뉴욕 총재가 했던 R스타 자연 실업률 이거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건 자연 실업률 대비해서 사실 자연 이자율 개념인데요. 자연 실업률 개념은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노동시장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과의 일치하는 수준을 보통 그때 자연 실업률입니다. 이게 페드가 얘기하는 완전 고용 수준이다. 빗대서 자연 이자라는 것은 자 저축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그거 똑같죠? 예. 나가는 사람, 투자와 저축, 재원에 조달하는 측면과 투자, 실물 섹터에서 나가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해가 쉽게 쉬우시겠죠? 예. 그러면 화폐 이자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 자 화폐 수급상에 화폐 수요와 공급상에 이렇게 이렇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과거에 화폐와 실물 간의 1대1 규모에서는 자연 실업률과 화폐 이자율 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은 금융 섹터가 실물 섹터보다 3대1 정도 되니까 예. 저게 자연 이자율과 화폐 이자율 간의 괴리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화폐 이자율이 자연 실업률과 보다 사실 낮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 할 때는 투자할 요인이 없죠. 그러니까 화폐 이자율이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자연이율보다 낮을 때는 투자할 요인이 없지 않습니까? 예. 투자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실효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축은 안 하고 투자한다.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겠죠. 근데 지금 어떠냐? 윌리엄스 형제는 자 윌리엄스 형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물가가 안정됐다. 물가가 안정이니까 자연 이자율이 낮아졌다. 그럼 화폐 이자율이 높다는 얘기죠. 예. 그럼 화폐 이자율을 줄여줘야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SMC 위원들은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윌리엄스 위원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로드라든가 오늘 얘기하는 카시카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화폐 머니 일루전 현상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주저하다간 인플레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는 이 자연 이자율 개념을
상당 부분 많이 얘기할 거다 해서 오늘 좀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예. 시간마다 이 대목에선 우리 KDI의 조동철 원장께서도 이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미국의 SOMC처럼 우리나라도 예비 금통위를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4월 달에 임명됐던 사실 우리 금통위원들 2명까지 이제 이번에 회의에 참여해서 금리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특정 학교 선후배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분들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 사회도 다원화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특정 학과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의 다원화된 국민들의 이해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큼 잘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의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간 차원의 우리가 사실 그 금통위와 민간 차원의 우리도 저기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SMPC 예비 금통위를 좀 만들어서 이게 금통위 멤버들도 오늘 얘기해드리면 이렇게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로가 기랑 세력을 대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국민에 다가도록 통화정책의 선진화를 기려고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항상 이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그 금통위원들이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다운할 때 어떻게 특정 학과 출신들의 멤버에서 우리의 금리 결정을 맡기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예비 금통위 같은 것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